이제 선거가 끝난 지 이틀째 접어듭니다. 우리가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만이 다음 선거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번 선거를 정말 철저하게 곱씹어 보면서 어떤 점이 문제였던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저는 충분히 다음에 우리가 개선할 점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 끝난 다음에 이 과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백선을 쓰는 심정으로 이번 선거를 정말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는 과정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과정은 어쨌거나 국민들이 이번에 회초리를 때리셨습니다. 네. 우리가요 자녀들 키우면서 뭐 요즘은 사실 자녀들한테 때리진 않지만 옛날에 저 자랄 때만 해도 부모님이 이제 뭐 한다고 회초리를 많이 드셨잖아요. 네. 회초리를 때리면 아파야 되거든요. 회초리를 때리면 아프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한테 삭삭 빌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요. 그럼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내가 이걸 참 잘못했구나라고 느끼면 어머니의 분노도 좀 사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만족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때렸는데 안 아프다 그러고 때렸는데 왜 때리냐 그러고 이렇게 대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세게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이 떨어집니다. 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분명히 매를 드셨습니다. 이 정부 여당과 여당에 대해서 매를 드셨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왜 때려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진짜 한 번 더 맞아볼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때리시면 맞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 고칠게요. 라고 하면 그래 이거 뭐 너도 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라고 넘어가면서 마음이 누그러지는 게 우리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단계가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분명히 매를 때리셨는데 아이고 하나도 안 아파요. 왜 죄가 맞아야지 왜 나 때려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은 아이고 얘는 구제불능이네.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민심의 그 무거운 그 결정을 이제 집권 세력이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네. 일단 그 인적 쇄신을 대대적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제 인적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다음 주에는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대국민 담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해요. 네네. 그럼 거기서 어떤 또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지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담긴 민의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받아들이셨는지 그리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심산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회초에 들고 따끔하게 때리니까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리려고 하는구나. 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네. 바로 그래야지만이 국민들도 이제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고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여유가 나오는데 마치 이게 난 하나도 잘못이 없어 제가 잘못이래요. 때린 엄마가 잘못이래요. 이렇게 우리가 대들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래 자식 다음에 또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국민들이 때리신 회초리의 의미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뭔가 이제 바꿔 나갈 때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은 다음번에 그래 저번에 한번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한번 더 해봐 라고 이제 국민들이 더 힘을 주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아마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 여러 가지 아마 조치들이 취해질 겁니다. 취해질 건데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거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선거에 이번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패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제가 우리들 만족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한 표, 두 표 차만 나도 그냥 떨어집니다. 그렇죠. 정말 이번에 보면요. 400표, 300표 이런 차이로 진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올로와 나승이니까 이긴 사람은 다 가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300명을 아까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우리 지지자였거든요.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더
어떤 면에서 좀 힘을 주고 또 위로를 해드리고 그런 단계인데 이번에 보니까요.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얼마 정도 표를 얻었냐 하면 민주당이 얻은 표가 1475만 8083표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얻은 표가 1317만 9769표예요. 즉 민주당이 50.5%를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45.1%를 가져갔습니다. 불과 5.4% 차이네요. 예. 그러니까 불과 5.4% 차이입니다. 그런데 의석은 어떻게 차이냐? 엄청나게 차이나는 거죠.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71석.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이게 우리 대선도 그렇고 이제 총선도 소선거제니까 승자 독식 아닙니까? all or nothing인데 예, 이 득표율은 5.4% 차이 나는데 의석수는 71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조금 더 역전할 수는 있었던 거죠. 네. 조금 더 잘하고 뭐 했으면 한 5, 6%더 얻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아쉬움은 남죠.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쭉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저희가 사실 이종섭 사태 터지기 전까지는 140석, 150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객관적 데이터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우리가 한 140에서 150 정도를 가다가 이종섭 사태가 터지면서 한 15석에서 20석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 황상무 사태는 마찬가지죠. 자, 그러다가 쭉 가다가 한 120석, 30석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대통령 담화가 딱 발표되고 난 다음에 10석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상승을 했던 건데 그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안에 따라서 매일 이게 여론 추이를 조사를 해보면 그런 하나가 어떤 이 이벤트가 팍팍팍 의석을 떨어뜨리고 어떤 걸 또 올려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거 직전에 이 전략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걸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선거 때 이런 어떤 이벤트나 이런 전략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 감독님 그 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번에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어떤 분석을 좀 중앙선관위 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중앙선관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그 감독님 저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자, 보시면 서울의 민주당의 득표율이 그 앞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주셨던 거. 네. 네. 서울의 민주당 득표율이 52.2%였어요. 네. 근데 얼마냐? 의석은요. 77.1%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12석을 더 가져간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46.3% 서울 지역만 근데 의석은 22.9%밖에 못 가져갔어요. 즉 마이너스 11석이 된 겁니다. 네. 수도권을 좀 더 넓혀보면 지금 민주당은 53.6% 근데 이게 의석은 뭡니까? 36석. 저기 결국은 뭐 83%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44.4%를 가져갔는데 이게 의석률은 15.6% 그러니까 마이너스 35입니다. 자, 이게요. 소선거구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 중대선거구제 같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다고 뭐 지금 제도 탓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뭐 그 제도하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저 수치를 좀 눈여겨보자고 이렇게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총선 의석수에서는 대패 참패를 한 게 맞지만 우리가 뭐 전체 어떤 이 세력 싸움에 있어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린 게 아니다. 네. 5.4%만큼 진 거다. 네. 이거는 알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할 수가 있지만 네. 필요 이상으로 네. 지나치게 과도하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저자들이 좋아하죠. 결국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절반은 국민의힘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이죠. 45%를 찍었다 이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힘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역시 우리가 저 거대 의석을 가진 이 민주당이 앞으로 독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자, 오늘 벌써부터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맡았던 김동아 지금 서대문과 후보죠. 이 김어준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재판에 이 유세중에 재판에 참석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두고 사법부 개혁을 넘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중에서도 검찰 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 개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바로 이 출두 장면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을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법원을 좀 길들여 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그 유럽 동유럽 국가 중에 헝가리인가? 헝가리가 그렇죠. 거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수하에 두고 그냥 뭐 감나라 대추나라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 입법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 이런 것들을 사실 그 대통령이 쥐락펴락 할 수 있도록 뭘 한다든가 네. 아니 입법부에서 뭐 추천하는 사람들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는 검찰 독재 얘기만 하다가 이제 법원도 좀 불안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도 저렇게 입법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뭐 단순한 길들이기가 아니고 그런 헝가리의 길로 갈라는 그 투작들 아니겠습니까? 야, 참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이 국회에 들어온 이유는 이제부터는 사법부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죠. 이제 검찰을 넘어서서 즉 이재명의 재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루고 연기해서 결국 대선까지 끌고 가보겠다. 이런 어떤 마각을 벌써부터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선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김준혁이 또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으로요. 이번에 이 야당은요. 무조건 김어준만 나갑니다. 뭐 공중파 안 나갑니다. 김어준만 나가서 거기 가서 그냥 충성맹세 할 겁니다. 결국은 이게 공식적인 스피커가 다 김어준 방송으로 일원화된 것 같아요. 얘도 또 김어준 방송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숱하게 이야기를 해놔놓고 이제 언론 탓을 합니다. 제가 한 발언들이 역사적으로 어긋난 발언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발언이 역사적으로 어긋난 발언이 아니었다. 아주 교묘하게 포장됐다.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왜곡된 보도가 좀 많이 있었다.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언론이 왜곡해서 짜집기 아주 젠더 이슈로 만들어 여성 혐오자 또 변태 송역자 이런 정도까지 만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언론 탓이란 겁니다. 이제 당선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제 당선됐으니까 이제 언론들 쟤들 때문에요. 양문석이도 그러잖아요. 제일 1호 법안으로 이제 언론 징벌법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게 나오는 거고. 그 김준혁은 4월 2일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제가 여기서 누차 말씀드렸지 3일 후에 옛날 그 트위터 요새 X라고 그러죠. 네. X에다가는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다음에 자기 김준혁 후보의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느냐? 김한란 친일 친일 친미 매국노 맞다. 네. 하면서 구사나라고 구사나 있죠. 예, 대진년. 네. 그 종북주의자. 그 사람 그거를 링크를 걸어 놓고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선됐으니까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가 말입니다. 진짜 이번에 수원정 같은 경우에 여기가 1.73% 2,377표로 승부가 갈렸거든요. 결국 이제 김준혁이 이겼는데 근데 여기서요. 무효표가 4,696표가 무효표가 나왔답니다. 야. 이 무효표가 뭐냐면 딴 데 그 끝에 이렇게 찍거나든지 아예 안 찍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무효표가 나온 게 4,696표예요. 다른 데 무효표보다 한 2배 이상이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김준혁은 도저히 못 찍겠고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 찍기도 싫고 네. 그래서 일부러 무효표를 내지 않았나.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좀 이제 이따가 토론에 본격적으로 할 거지만 바로 왜 4,600표나 되는 무효표가 나왔을까? 만약 이분들이 김준혁 도저히 못 찍겠다 그러면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교수 후보라는 대안이 있는데 왜 거기를 찍지 못했을까? 얘는 도저히 못 찍어 주겠는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택적으로 이쪽을 투표해야 되는데 이쪽은 도저히 못 찍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 민심이 갈린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한테 좀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보면 2030 여성층들이요, 거의 60% 넘게 70% 가까이 민주당 지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니까요. 그 문제하고 그리고 이번에 대전 충청이 완전히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차기 당권, 총리 뭐 등등 인사가 관련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산의 압승에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전이 붙었어요. 문재인 때문이야. 문재인이 너 왔는데 다 떨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문재인의 마지막 등판이 완전히 보수 결집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